북한의 전쟁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해온 육군의 힘이 있었다.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 강화까지 휴전선 155마일, 해안선 5,000km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육군. 창군 이래 오늘날까지 1,5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육군의 깃발 아래 국방의 의무를 이어오고 있다.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육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 경계선이다. 강원 지역 전방을 담당하는 제1야전군, 경기 지역 전방을 담당하는 제3야전군, 그리고 후방 지역을 책임지는 제2작전사령부로 구성되며 이 밖에도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특수전과 항공작전,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육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 군사력을 한 줄로 세울 명확한 평가 지표는 없다. 하지만 육군만 놓고 봤을 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 평가의 강력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육군이 보유한 막강한 화력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3.5세대 K2 흑표 전차, 2009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터키와 폴란드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 2015년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인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까지. 이처럼 우리 육군의 화력은 세계적인 전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50년간 해외 파병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에 청룡, 맹호와 백마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10만여 명의 대한민국 육군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해오고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의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11만 명이 줄어들 계획.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정예 육군으로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창군 이래 70년 동안 굳건히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국가방위의 중심군. 대한민국 육군이 우리 경제와 방위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의 전력과 방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희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요,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까지 가져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방위산업의 발전사를 좀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무기 개발사에 앞서서요. 각군별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기초적인 개념과 이슈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육군 전체의 무기 체계와 방위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쩌면 이제 그동안 오늘 이제 세 분 나오신 이제 패널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방위 산업 전반에 거쳐서 이제 그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무기 산업이나 방위 산업을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알게 되시고 좀 더 이제 가깝게 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고 또 다양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박사님, 이제 우리 육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뭐 나오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육군의 무기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좀 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다룰 이제 지상군 무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상군의 경우는 일단 편제 단위에 따라서 무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병사의 기본 휴대하는 소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개인이 모여서 분대가 되는데 통상 한 8명 정도 분대가 돼서 분대가 사용하는 이제 공용화기 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사단, 군단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무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지상군의 경우는 뭐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 병과별로 이제 보병 무기, 이제 보병 병과 이제 보병 무기가 소위 말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총, 기관총, 뭐 박격포, 또 뭐 대전차 화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포병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자주포나 다연장 이런 이제 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갑, 대표적으로 이제 전차, 장갑차 이런 기갑 무기가 있고, 그래서 공병 그 외에 방공 이제 유도 무기가 해당됩니다. 또 헬기와 같은 항공 무기도 있고, 또 정보, 통신, 화생바 이런 아주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 무기는 군도 크지만은 다양한 무기가 지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총부터 전차까지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부대 규모에 따라서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무기가 지금 지상군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병, 뭐 포병, 공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화생방까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듣게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우리 육군의 정말 이제 무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지는데요. 서 박사님, 지금 우리 육군이 어떤 무기를 좀 갖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북한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그 최 박사님 육군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뭐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기동 장비와 화력 장비 그러한 분야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 비교를 할 때도 뭐 크게 이 범주에서 기동 장비의 그 능력과 또 화력 장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결국은 그 전투력이라는 것이 이 지상군은 그 기동력과 화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 들어가기 전에 병력을 비교해 보면은 지상군 병력이 우리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정규군만 100만이 넘거든요. 예. 한 2대1 정도 그런 비율을 갖고 있고, 장비도 그러한 비율이 대체로 이제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동 장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전차하고 장갑차인데, 전차의 경우 그 2014년 국방백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전차가 약 2,400대, 근데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차가 4,300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갑차가 좀 비슷해요. 뭐 약 2,700대, 2,500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중기동하는 헬기가 그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군이 북한보다 더 많은 장비입니다. 약 600대에서 300대 정도, 오히려 그 2대1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뭐 산악지형 이런 특징을 그 고려해서
헬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온 그런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화력 장비인데요. 화력 장비는 뭐 그 곡사포, 또 다련장포, 또 유도무기 이런 그 계열이 있는데 화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지금 그 야포의 숫자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에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야포의 수가 5,600대 정도, 그중에서 자주포는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약 8,600문을 갖고 있어요. 약 1.5배 정도 되고, 특히 그 다련장, 자주포는 이제 포신 하나에다가 한 발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다련장포는 뭐 발사 로켓이 24개, 뭐 36개의 그 발사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방사포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약 200대 정도, 북한이 5,500문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 사거리도 굉장히 그 넓습니다. 휴전선에 배치해 있는 장사정 그 다령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무기도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발사대 수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대 수를 보면 약 한 60대 100 정도로 우리가 열세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동력과 화력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수적으로 상당히 배 정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제 북한의 지상군과 이제 우리의 또 지상군의 전 전력을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숫자적으로는 좀 더 우세하거든요. 예. 병력 규모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기 숫자가 많으면 더 전력이 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개념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육군의 전력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적으로 따져보는 거하고 전력의 이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과 따져보는 거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사실은 우리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에 개발을 많은 사람들이 참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 내려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화력 지수라고 그래서 좀 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총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화력을 갖고 있다, 그다음 야포는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수, 또 거기에다 각 무기별 어떤 조금의 차이,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또 이제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상군은 이제 지형이라는 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화력의 질적 우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뭐 소총이나 화포나 이런 것이 조금 질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과연 그 수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항상 우려되는 그런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또 많은 또 지형과 이런 다른 다양한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양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6.25 때를 의견이시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예. 사실 6.25 때 화력으로 따지면 중공군하고 우리 뭐 유엔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공군의 몇십만 되는 중공군의 이 수가 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계속 이렇게 열세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으시지만, 우리 또 군에서는 아무래도 이 수적인 걸 어떻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박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좀 첨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전력 지수 또 화력 지수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량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건 좀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량 가지고는 같은 무기라도 전차라도
지금 나와 있는 K2 전차와 과거에 나와 있는 K1 전차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도 뭐 서너 배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력 지수화를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지수를 만들고 점수지 한마디로 점수를 만드는데 단순히 하나씩 비교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구루, 화력, 포병 그 전력은 얼마냐 이럴 땐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가중치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위적인 점수가 아니냐 이런 비평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와 지수를 같이 놓고 이제 통상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 분석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나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물리적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좋은 장비를 줘도 사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또 그걸 얼마나 교육시키고 훈련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비록 적들에도 성능이 우수한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 이런 운용 능력을 더 확대시키면은 월등히 낫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 지금 현재 남북한 비교를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은 성능이나 훈련 면에서는 좀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전력을 이제 지수화하는 거, 양적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운용 문제, 또 교육 문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런 재고 고려들이 조금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투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무기의 그 양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기의 질적인 요소 반영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전술, 작전술 뭐 이런 그 운용적인 그런 면이 다 그 고려가 되어야지 전투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운용 이런 부분은 뭐 수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그 수치로 반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숫자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적인 부분을 우리 뭐 말씀드리자면은 북한과 우리 무기 체계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수적으로 상당히 그 우세한 상황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뭐 첨단 전자 정밀 장비를 많이 갖추었다 해서 질적으로 좀 우세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을 일부 상쇄시키는 그런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이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있는 그 운영적인 그런 측면은 뭐 어떻게 그 작용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수 비교하는 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곧 바로 전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 네. 세 분 이제 공통된 이제 의견이 양도 중요하고 또 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잘 운용하는 어떤 이런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계가 복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 하나를 여기서 한 번 더 궁금해져서 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요. 육군만 비교해 봤었을 때 대북 억제력 이게 뭐 세 가지 뭐 다양한 뭐 말씀 주셨고 이게 뭐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공격과 방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전방에서 완전히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지를 구축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공격을 해온다면 많은 숫자가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항공 화력에서 워낙 그 압도적인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북한군의 숫자와 우리 그 지상군의 수 그리고 그 질적인 것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조금 뭐 그렇게 자신할 만은 하지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은 그 아까 그 훈련 수준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7년 10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서 그 작은 자기가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달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병사들은 뭐 한 21개월 정도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적응 병사가 좀 많은 그런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소총이 조금 좋고 뭐 탱크가 조금 좋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육군의 전투는 보병들의 이 전투 의지, 전투 기량 여기에서 좌우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장병들이 철저히 훈련을 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100% 잘 수행하는 것이 뭐 미국에서 좀 비싼 무기 사오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군의 의지, 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비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시는 그리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어 상태는 우리가 지형의 이점을 또 사전 준비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뭐 방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똑같은 어떤 상황, 공격 상황이라든지 똑같은 방어 상황이라든지 또는 바꿔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양적인 그런 그 열세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지금 뭐 4, 50년 되다 보니까 꽉 짜였다고 봅니다. 어떤 쪽은 양이 많고 어떤 쪽은 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 견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한 대치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뭐 국방 정책도 그렇습니다만서도 북한이 먼저 비대칭 전력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핵, 미사일, 또 장사정포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해커까지. 그래서 이런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냐. 즉 기본적인 재래식 그 전투 개념은 아주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 전력, 소위 말하는 핵, 미사일, 또 화생방, 또 최근에 사이버 이쪽에 전력 우위가 어느 쪽이 강하느냐, 어느 쪽이 더 우월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서 결판나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이 조금은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규모의 또 다른 어떤 변수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육군에 조금 제한해서 그 부분을 좀 좁혀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억제력이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내가 얼마나 승산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느냐에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정규적인 그런 전력 규모로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뭐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비대칭 전력 면에서 이 부분은 뭐 단순한 그 전력 지수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또 상황적인 그런 부분이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력에 의한 뭐 억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이제 그 공인 이제 육군 전력의 개념, 뭐 범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그 육군의 전력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역사의 흐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 창군과 초기 무장 수준에 대한 이야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스스로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 통치가 결정되고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군령법정 제28호를 공표하며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한다. 초기 국방경비대는 단지 경찰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무장 수준도 열악해서 일본군이 놓고 간 99식 소총 6만 정과 탄환 50만 발이 전부였다. 3년 동안의 미 군정 통치가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군 통수권도 이양받으며 국방경비대도 육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방경비대 시절에는 치안 유지만 담당했지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국가 안보를 위해 공식적인 군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이응준 장군이 임명됐다. 미 군정 시절 창설됐던 조선경비사관학교 역시 정부가 수립되며 육군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꾼다. 육사 1기생은 대부분 독립군이나 만주군 출신으로 45일간의 단기 교육을 받은 후 초급 간부로 임관됐다. 창군 이후 4개월이 지난 1948년 12월 병과 제도가 설립되며 군의 체계가 정비된다. 육군 창군 초기에는 보병 5개 여단, 15개 연대와 지원부대가 전부였다. 총 5만여 명이던 병력은 증강을 거듭해 6.25 전쟁 직전 8개 사단 9만 5천여 명으로 확충된다. 하지만 이런 증강에도 병력 수는 북한에 비해 여전히 열세였고 특히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무기가 부족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요. 육군의 모체인 국방 경비대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정리해서 봤습니다. 창군 당시에는 그토록 어려웠었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년 만에 이제 터진 전쟁에서 이제 조국을 지키고 지금 이제 선진 강군으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또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 그 6.25 전쟁 당시에요.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력이 앞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지상군 전력만 좀 비교해 봤었을 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6.25 당시에 그 남북한의 군사력을 이제 얘기할 때 지금 북한은 한 20만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남한은 우리 한국은 한 10만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2배 가량 북한이 앞선 것으로 당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지상군만 봤을 때는 지상군이 한 9만 6천이었는데 우리 경우 북한의 경우는 19만 한 1,000명, 2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 측면에서도. 근데 그 당시에 뭐 다른 무기 체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전차가 T-34인데 이 전차가 북한의 경우는 그 당시 한 242대를 갖고 있었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지대한 위협적이고 영향을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냐면 한 대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격차가 나고 나중에 전시에 이제 미군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일부 이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그러면 뭐 공군이나 해군은 그럼 어떻냐 이렇게 봤을 때 공군 병력 수 면에서는 뭐 해공군은 병력 수는 큰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한 2,000명, 북한도 한 2,000여 명 되는데 문제는 북한은 야크 전투기를 한 100대 정도 또 지원기까지 한 200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다. 훈련기 한 20몇 대, 22대 정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군도 뭐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렇다면은 6.25 당시의 남북한의 군사력은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이 6.25 전쟁 당시에요. 남북 간의 어떤 전력 비교를 또 하기보다는 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또 더 이제 이 가세된 전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전력 비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6.25 이후에 6.25 전쟁이 어떻게 그 육군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끼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서 박사님, 실제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로 인해서 뭐 방위산업 발전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산업이라는 것이 발달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뭐 독일이나 영국, 그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뭐 생산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하면서 상당히 그 무기 산업이 발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5,000년 동안 농경국가로서 살아왔거든요. 그 당시는 경공업도 갖고 있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나서 53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0년대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73년도부터 우리 그 종합공업 방위산업해서 경제개발 3차, 4차 들어가면서 우리 방위산업이나 뭐 그 종합공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6.25 끝나고 나서 약 그 70년대 초까지 한 18년 동안 거의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그런 그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무기산업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흔히 알려진 번개사업 뭐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방위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4년도부터 율곡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 어간 50년대부터 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초기까지는 거의 방위산업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이 끼친 방위산업의 영향은 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60년도 중반 이후에 뭐 국제 상황, 또 이제 북한의 도발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 방위 산업의 시작, 또 번개 사업과 율곡 사업의 시작을 같이 이제 역사적인 이 모두 시작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앞에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방위 산업이나 방위 산업 자체적으로 이제 출발한 배경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 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게 방위 산업의 기틀로 시작으로 볼만한 것인가라는 또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 거는요. 그 당시 방위 산업 번개 사업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 지상군에 쓸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이거 육군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번개 사업이 이제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방위 산업의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뭐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우리 무기로 싸우지도 못하던 상황에서 과연 우리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회의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닉슨 독트린, 또 뭐 7사단 철수 이렇게 해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군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량도 하고 또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나이키 미사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 백곰을 이제 그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제 뭐 74년도 시작해서 77년, 78년까지 이렇게 그 완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자신감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위기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한미 연합사가 78년도에 이제 그 창설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정확한 그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런 연합사가 창설이 되면서 그런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런 절박감 이런 것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미사일 전력 같은 경우에 북한은 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압도적인 그 우세를 갖게 됐고, 우리는 조금 그 이후에는 그러한 열정이나 이런 것 좀 식는 현상을 가져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했던 번개 사업이 한국 방위 산업의 뭐 효시를 좀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거를 뭐 그냥 효시라는 표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번개 사업으로 방위 산업의 기반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냐면 번개 사업은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 정규 무기, 그러니까 정규군을 장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예비군을 장비하는 간단한 소총, 뭐 수류탄, 박격포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방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그 자신감을 불어넣고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가진 그런 아주 그 결정적인 기회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방위산업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이후에 된 율곡 사업부터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위산업의 이제 시작을 율곡 사업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뭔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모으게 되는 것이 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번개 사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육군의 전력화와 이제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는 이제 월남 파병도 마무리가 됐고요. 방금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율곡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이때가 육군의 어떤 전력 측면이요, 이전과는 좀 달리 또 실질적으로 규모나 수준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북한에 비해서 워낙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단은 우리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전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북 방위력 확보라는 것을 그 전력 증강의 목표로 일단 삼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미군으로 갖고 있던 그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당시에 그 해군력과 공군력은 그 주한 미군의 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당장 급한 그 지상군 전력부터 장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군의 그 기동과 화력을 현대화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그 재래식 그 병기, 기본 병기를 현대화하는데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뭐 보병이 갖고 있던 M1 소총을 M16 소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전차도 2차 대전 때 쓰던 그 M47, M48 계열의 구형 전차를 또 우리 그 한국형으로 한국형이 아니라 그 미군 장비를 개량하는 그런 그 작업을 했었고, 또 야포도 우리 기술력을 일부 좀 가미해서 성능 개량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래식 그 수준의 무기만 현대화시키는데 일단 역점을 두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부대 구조도 당시에는 뭐 전투사단, 예비사단 이런 구조로 있었는데 상비사단, 동원사단, 뭐 향토사단 이런 식으로 구조도 좀 바꾸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년대는 이제 재래식 병기의 현대화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조 박사님, 이제 80년대에는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이제 K 시리즈 전반 이제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전체 이 그 전력 증강 예산 중에서도 높은 비율로 이제 육군 전력에 그 투자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당시에 지상군 무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나요? 그 80년대 지상군 무기는 하나의 그 전성기가 아닌가, 그것이 도약기가 돼서 지금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시범으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됐는데, 이 현품을 갖다가 모방했는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록에 좀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서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한 1000건 가까이, 한 정확하게 한 900건 가까이의 TDP를 제공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술 자료인데, 미국으로부터 각종 재래식 병기의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TDP 그 생산을 하게 됩니다. ADD가 이제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모방이라고는 하지만은 미국이 그 TDP를 줄 때는 이제 연구에 써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지상군의 각종 재래식 장비들을 거의 다 만들어서 그 준 것을 ADD는 한 130건의 그 장비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뭐 어지간한 장비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70년대 사실 그 미국이 준 그런 그 TDP에 의해서 재래식 장비는 국산화가 거의 됐다. 근데 그걸 이제 만족시키고 나니까 군에서는 더 좋은 고급 장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술 도입에 들어가는데 소위 말해서 자주포의 경우는 미국이 쓰고 있는 155mm M109A2를 이제 기술 도입을 해서 우리 이름으로는 K55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자주포가 이제 그 기술 도입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장갑차는 우리 독자적으로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K200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장갑차를 쓰고, 또 K1이라는 이제 한국형 전차는 기술에 그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K자를 쓰는데 반은 기술 도입이고 반은 우리가 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이 80년대 들어와서 그 위에 여러 장비들이 이제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워밍업을 했다. 좀 도약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상군의 경우는, 지상 장비의 경우는 80년대 이후 독자적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육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게 되고 방위 산업도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80년대 이제 K 시리즈 이제 개발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기술 도입과 기술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명쾌하게 조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를 둔다면은 기술 도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 생산을 하는 것을 기술 도입 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 지원의 경우는 이제 우리만의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K1 전차의 경우는 미국 전차는 60톤짜리인데 우리 경우는 50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전차를 하나 만든다. 이런 것을 이제 기술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떤 거는 현품을 그대로 갖다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 거를 만드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같은 듯 또 다른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사례를 좀 훑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걸프전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 전장 환경이 좀 바뀌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 이제 전력 증강하는 그 부분도요. 미래전에 대비하는 개념이 새롭게 좀 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어떠한 무기가 좀 도입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88 전차가 이제 대거 이제 생산돼서 우리 군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거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K1A1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이렇게 터키에도 뭐 수출되고 하는 K9 자주포가 이렇게 그 도입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우리 방산 기술의 어떤 뭐 좀 성과를 이렇게 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때 이제 좀 더 미래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기존의 무기 체계의 성능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무기 개발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한 그 어떤 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조금 부족해진, 그래서 좀 방위 산업의 어떤 그 발전 관성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90년대가 그 부분 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21세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국방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또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병력을 줄이고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을 다시 갖춰야 되는 이제 그렇게 큰 흐름이 이제 그 변화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육군의 어떤 전력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일단 이제 숫자적으로 줄게 되면서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또 모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 박사님, 지난 우리 10여 년 기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육군과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 뭐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사안이 좀 있을까요? 연구 개발 또 방위 산업 발전의 어떤 단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 이제 모방 개발을 했었죠. 미군의 그 장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그러한 그 단계였고, 그 단계가 지나면서 80년대에는 이제 그 미군의 장비를 우리식으로 조금 이렇게 개조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개량 개발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자, 우리가 우리
우리 것을 독자적인 어떤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독자 개발은 독자 개발인데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진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방위산업 발전이라면은 우리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세계 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 시기라는 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내는 무기 종류도 기존에는 재래식 무기 이런 것으로 그 대표가 됩니다만은 현대전의 발전이 그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해서 먼저 멀리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이러한 그 체제로 전쟁 수행 개념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무기 체계도 첨단, 전자, 정밀 무기 체계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 산업이 만들어내는 무기 체계도 그러한 추세에 맞게 그런 첨단, 전자, 정밀 무기 체계를 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탱크라든지 그 화포 이런 것들도 기본 골격은 같지만 거기에다가 첨단적인 그 전자와 정밀 그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다 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고 실시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 그러한 무기 체계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는 수출도 30억 불이 넘는, 사실 2000년대 중반, 2006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이 2.5억 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대 34억 불, 작년에 36억 불, 엄청난 규모로 도약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지난 10년, 21세기에 들어서서의 어떤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육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 국방개혁 2020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군의 병력이 약 한 69만 정도, 70만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 병력을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병력을 줄이는 대신에 당시에는 그 육군 병력이 56만 정도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 규모를 궁극적으로는 35만으로 줄이자. 그러면은 이만큼 병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투력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전투력을 첨단 장비로 보완을 해서 전력을 높이자 하는 그러한 그 안이 기본적으로 국방개혁 2020의 그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56만에서 35만으로 줄이는 대신에 그에 따라서 각종 기동 장비, 화력 장비 이런 부분을 첨단 장비로 다 무장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방위 산업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그 NCW에 맞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해낼 수 있도록 방위 산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육군의 소총부터 전차까지 그 모든 무기 체계는 방위 산업, 우리 국내 방위 산업에 의해서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완결이 됐고, 이제 그럼 뭘 할 거냐 이랬을 때는 사실은 무기 체계 간의 상호 연동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화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한다. 상호 공유가 되려면은 디지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육군 무기 체계 발전은 국내 방위 산업에 의해서 이제 결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분야가 상호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국방도 발전하고 육군도 발전하고 이렇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방산 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무기 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국가 국익을 위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산업체와 육군과 좀 협의체도 만들어 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호 교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5가 발발했던 5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우리 육군의 전력의 강화가 어떻게 돼 왔는지 또 방위 산업과 연계시켜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육군 전력과 방위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